예.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일단 음모를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호람 PD가 저를 싫어합니다. 왜요? 화면을 보니까 너무 나이 들어 보여. 맞아요? 싫어하세요? 아니래요. 그럼 싫어한다고 하겠어요? 근데 오늘 패션은 그렇지 않은데요? 오늘 되게 멋있으신데요? 내가 갑인데. 농담이었고요. 네. 가끔씩은 이제 젊은 분들하고 방송하다 보면은 네. 화면에 얼굴 차이가 저렇게 나는구나. 세월이 그만큼 흘렀구나. 그를 전문 용어로 나이가 깡패라고 하죠. 네. 전 나이로 갑질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부러운 거죠, 그냥. 전 이런 얘기는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어른인 나이가 여러분들은 7, 80 먹으면 어른 같죠. 근데 네. 내가 알고 있기에 7, 80 먹으신 분들은 점점 애가 돼가요, 다시. 특히 경제력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와 똑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른은 40, 50대예요. 경제권을 쥐고 있고 돈을 벌어오는 사람들. 그러네요. 주도적으로도. 실제로 그런 게 어른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네. 자, 쓸데없는 이야기였고 부동산 이야기에 지금 이런 얘기가 그냥 네,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네.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 부모들이 물려주는 재산, 뭐 집 구하고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유산 물려받아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거. 맞아요. 자, 거기서 부동산 정책이 출발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얼마 전에 나왔던 MBC 보도를 보니까 부동산 위에 그 부자들이 있잖아요. 네. 상위 10%가 하위 10%랑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 집값이 오르고 있고 엄청나죠. 그 하위 10%의 집값 평균이 2,400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도에 보면 우리가 했던 얘기 나와. 집 가진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선거 전략도 정말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11번째 방송입니다. 자,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뵙겠습니다. 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구본기 소장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발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네. 우리가 방송을 처음부터까지 보셨다면 반발하실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성공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한 정부였고 역부족이었다는 건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게 문재인 정부의 만의 어떤 실책도 아닐 뿐더러 분명히 세계적인 흐름도 있을 거고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집값이 올라야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방송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게만 있지 않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쏟아부은 그 많은 부동산 정책은 결과물이 아직 안 나온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오늘 방송하기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그래서. 네. 예. 선대위가 구성이 됐어요. 선대위가 구성이 됐는데 된 지가 언젠데. 외부에서 보는데 네. 딱 어떤 기시감이 드냐면은요. 이재명 캠프, 경선 캠프 초창기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뭔가 제대로 발동이 걸리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저희 부동산을 다루는 코너니까,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요, 이제 결전의 날이 100일 정도 남았어요. 100일 정도 남았으면은, 부동산 정책들이 마지막,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거쳐서, 언론으로 따지면은 데스크죠. 데스크를 거쳐서, 이제 인쇄가 되어 나올 것이고 공포가 될 것인데 그 부분에서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우리 새날 구독자분들한테도 같이 공유 드리고 싶고 새날 보시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선대위 관계자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서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세상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없어요. 보면은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면은 친구 A도 부동산 전문가고 B도 전문가고 한데 사실 부동산 정책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예. 저희가 방송 지금 11회차 하는데 저희가 다룰 때 금융도 다뤘고요.
그다음에 세금 문제도 다뤘고요. 그리고 공급 문제도 다뤘고요. 임대차 문제도 다뤘고요. 이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서 한쪽에서 값이 틀어지면은 다른 쪽의 정책도 값이 틀어지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의 특징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른 후보들은, 우리 민주당 후보들은 싱글 앨범 뭐 이렇게 제가 비유를 했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는 완전 정규 앨범이었다. 그냥 CD가 나온 거다.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짜여진 형태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정책을 설계할 때 각각의, 그러니까 1번 트랙에다가 발라드 넣고 2번에다 댄스 넣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유기적으로 조합하듯이 각각의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들을 들 중에 한 곡이 마음에 안 든다고 편곡을 잘못하거나 하면은요, 다른 것이 연동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앨범 이야기 하셨으니까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컨셉 앨범이 있습니다. 컨셉 앨범. 1990년에 나온 조용필 씨의 13집이에요. 13집. 무슨 컨셉이냐? 앨범의 제목이 드림이에요. 드림. 드림. 꿈. 그래서 1번 트랙부터 10번 트랙까지 꿈에 관련돼 있는 음악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얼터너티브도 있고요, 발라드도 있고요, 락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컨셉 앨범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게 종합적 완성도 면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음악 평론가들이 꼽는 최고의 앨범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곡을 빼는 거는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그래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집값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사실 정부의 정책의 최종 목적이 집값 잡기라는 것은 너무 철학의 빈곤이에요. 그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요. 이재명 후보가 자주 하는 말 있죠. 토지라는 말을 자주 하고요. 불로소득이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의 문법을 새로 정의롭게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주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돌아와서 걱정이 되는 거는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풀어줬으면 좋겠다, 표가 될 것 같다, 등등등등. 그렇게 해서 각각의 것을 갖고 와서 그 민원에 맞춰서 정책들을 조금씩 틀면요, 전부가 틀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옷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옷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쇼핑 가실 때 운동화 예뻐서 사고, 모자 예뻐서 사고, 목도리 예뻐서 사고, 뭐 티셔츠 예뻐서 각각을 사요. 근데 집에 와서 그거 다 입어보면 패션 테러리스트 되는 경우 있잖아요. 컨셉이 없어서 그래요. 네, 맞아요. 컨셉이 없어서 그래요. 한 방향으로 가는 컨셉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을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하나하나를 표가 되는 쪽으로 틀다 보면은요, 패션 테러리스트처럼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용기를 내시고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양복 입고 뭐 바지는 추리닝 뭐 이런 거죠. 뭐.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캐주얼이면 캐주얼, 양복이면 양복, 네. 일관성을 가져라,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집값의 딜레마라는 책을 썼었잖아요. 네. 그거 아직도 덜 팔렸어요. 남아있네. 네, 아직 2세가 안 팔리고 있습니다. 남아있습니다. 좀 이거 혼줄 좀 내주세요. 이 책이 뭐냐면은,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대통령이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무주택 가구보다 유주택 가구가 더 많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집값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정무적인 시선에서, 대통령이 된 시선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설명을 하는 책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부동산 정책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무적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소구력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정책을 보는 사람인데, 우리들이 지지율 잘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령 제 동료 중에, 청년들 중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계세요. 청년들 2030들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2030 정책을 내면은, 좋은 정책을 내면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까.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생각인 거거든요. 굉장히. 사람은 복합적으로 사고해서 결국은 투표라는 하나의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가령 A라는 정책은 지지하는데 B라는 정책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후보가 A랑 B라는 정책을 동시에 발표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이 후보를 지지할까요? 지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만 놓고 봐도 방정식이 어려워지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그 사람한테 개입해서 투표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집값을 잡는다고 해가지고서 누군가가 단순히 표를 주고,
집값을 계속해서 올린다고 해서 누군가가 단순히 표를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에서 정리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대통령제 국가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요, 대통령을 닮았어요. 이쪽 저쪽을 다 살펴줬어요. 이쪽 얘기도 민원도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저쪽 민원도 들어주고. 진보 블록에서는 불만 있는 분들이 꽤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착한 정책인, 딱 대통령 닮은 정책이었는데.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결국 도움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작용했던 게 아닐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4년 이상 실험을 해본 결과 이런 민심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책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한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셔가지고서요.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이쪽도 저쪽도 제대로 속 시원하게 되지 않아서 양쪽에서 무능하다라는 평가를 듣는 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책 한 끝쯤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집값은 내리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렵다. 이거는 딜레마다. 그래서 집값의 딜레마인데 하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 문장으로 어떤 정책적 제언을 하기 전에 남기는데 읽어드릴게요. 이대로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리면 유주택자, 무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무능하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떨어뜨려 무주택자 그룹의 지지를 얻는 것과 동시에 무능이라는 꼬리표를 떼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글을 끝내고 정책적 제언을 이 안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남의 책인 것처럼. 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좀 사주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색깔을 담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부동산 쪽은 네.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상당히 빠르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연일 드라이브를 네, 걸고 계시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우리 소장님께서 민주당한테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다고. 맞습니다. 저는 청년 세대한테 말하고 싶어요. 민주당 청년들에 있는 채팅방에 좀 들어가 있는데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너무 정무적 판단의 과잉에 있는 2030 우리 세대들이 많더라고요. 정무적 판단의 과잉. 네, 정무적 판단의 과잉. 그러니까 철학을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이기면 장땡이다라는 사고에 빠져서 기술적인 이야기들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되게 실망을 했어요. 근래에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번 민주당 청년 이미지는 지금 어떤가를 한번 쭉 이렇게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제가 갖고 온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잭스키스인데요. 제키 아니야 제키. 네. 아 오랜만이다. 딱 저런 이미지예요. 도련님 이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 세대들, 우리 푸나님 세대들, 저는 후배잖아요. 후배 세대인데, 푸나님. 잠깐만, 왜 이러십니까, 형님? 네. 저희 처음 시작할 때 얼굴로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어쨌든. 근데, 민주당이 가진 이미지에 어떤 부분이 유통기한을 지금 거의 다 했다라는 부분이 드는 게 뭐냐면은, 불의에 저항하는 청년의 이미지가 지금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것 같다. 밑에서 받아줄 수 있을까? 하긴 그거에 사실상 4월달 보궐선거의 핵심 요인 중에 하나였었죠. 네. 그 지점이. 네. 딱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핵심 다수는 야 니들 뭐 좀 잘해보라고 뭘 밀어줬더니 왜 그것밖에 못해? 그 민심이에요. 그 민심. 맞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도 그것에 많이 동조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요. 만약에 우리 선배 세대들이 나중에 우리 후배 세대들한테 민주당을 물려줄 때 그 불의에 저항하는 그런 이미지를 다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요즘 좀 회의적이라서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젊은 친구들이 올리는 글들을 보면은 과도하게 정무적이고 그리고 과도하게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했는데도 실제로 액션이 취해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고 계신 우리 민주진영 우리 시민들 계시잖아요. 저도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재밌는 게 제가 부동산 전문가기도 한데 생활 경제 전문가잖아요. 생활 경제를 연구하면은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리스크 관리 같은 것들도 같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자산 운용
전략 이런 것도 같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가령 생활에서 많이 유용한 전략들이 있는데 위험 회피 전략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이거 실생활에 유용한 꿀팁을 하나 오늘 전해드리고 갈게요. 이 여러모로 범용성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 금융 상품 같은 것들 가입하거나 할 때 뭔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좋은 거는 같은데 뭔가 구리다 하는 느낌이 드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럴 때는 그냥 그 상품을 가입하지 마세요. 뭔가 구린 느낌이 들면은 그 금융 상품은 가입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되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전략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볼게요. 예. 자, 사고 실험을 하나 제가 개발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해봐요. 자, 여러분들은 햄버거를 좋아해요.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햄버거 10개가 놓여 있어요. 햄버거 왼쪽부터 1번, 2번, 3번 해서 끝에는 10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햄버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햄버거를 먹어도 다 상관없어요. 다 맛있는 맛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 그 10개의 햄버거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드실 거예요. 근데 잠깐 1번 햄버거에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뭔가 구린 냄새가 나요. 상한 것도 같고 상하지 않은 것도 같아요. 그냥 뭔가 구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햄버거를 고르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햄버거를 드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은 1번 햄버거는 고르지 않아요. 그렇죠? 긴가민가한 거. 그렇죠. 왜냐하면은 10개 중에 뭘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뭔가 구린 햄버거를 먹을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렵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좀 폼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비슷한 기대 효용이 기대되는 옵션이 여러 개인 상황에서 무언가 구리다는 것은 그것을 선택을 지향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는 될 수 없지만 충분한 이유는 될 수 있다. 라는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요. 이해했어. 네. 아주 많은 금융상품들이 내가 잘났네, 내가 최고네요 라고 하고 있으면서 서로 다 효용 가치가 비슷하다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굳이 뭔가 구린 느낌이 나는 금융상품을 가입할 필요는 없다. 예. 이런 식의 전략을 설계하는 것도 생활경제 연구의 영역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민주당 영역으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금융상품 가입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 막 이런 것들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럴 때 투자 성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 위험 회피 성향인지 아니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성향인지 이런 것들을 가리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 선대위는 그것을 현재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하신 것 같아요. 안전빵으로 가자? 네네네. 외부에서 봤을 때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은요, 리스크를 계속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위험을 안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근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당답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민주당 색깔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개혁하고 맞습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적 사고의 툴을 마련해서 왔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위험을 보였을 때 가로치기, 이제 뭐죠? 가로치기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세로가 위험인 거예요. 자, 1번을 보면은요, 1번 쪽은 이 일을 시도했을 때 실패하면 위험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지만 얻을 것도 굉장히 없어요. 성공했을 때. 그게 1번에 있고요. 2번은 이 일을 실패했을 때 위험은 크지만 얻을 것도 많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또 3번이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3번은 이 일을 시도했을 때 실패해도 위험이 적은데요. 얻을 게 성공하면 많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찾아보면은요. 가성비 짱이네 이건.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위험도 실패했을 때 위험도 낮고 얻을 것도 낮은 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선대위에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라고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저 블록 위에다 하나씩 올려놓으면 돼요. 이것은 그러면은 1, 2, 3, 4번 중에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3번에 해당하는 것은요.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3번에 해당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믿져야 본전인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선대위에서는 이 표를 가지고 3번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 액션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거 3번 굳이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위험은 많지는 적은데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종류는. 네. 가령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었던 거. 이재명의 귀, 이재명의 눈. 이재명 후보가 몸이 혼자라서 모두 돌 수 없으니까 저 같은 청년들이 이재명의 눈과 귀를 대신해서 시민들을 만나고 오는 거예요. 어려운 현장들, 민생 현장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듣고 후보한테 전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때 리스크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눈이랑 귀는 입이랑 달라서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보고 싶지 않다고 볼 수 없는 기관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 이재명 제가 만약에 이재명의 눈이 됐다고 해볼게요. 이재명을 대신해서 어딘가에 가서 사건을 보고 와서 이재명 후보한테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말도 안 되는 현장에 갔어요. 정무적으로 소위 말하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 그곳에 그랬을 때 정무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거예요. 왜 그런 현장에 민감한 현장에 도대체 간 거냐라고 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완벽해요. 눈이랑 귀는 닫혀 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재명의 눈과 귀인 구본계 소장이 다만 원래 존재하는 현장에 갔을 뿐이다. 그 어디를 갈지는 그 사람이 정하는 거다. 라고 해서 정무적으로 위험은 쳐낼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이 성공해가지고 시민들 민생 현장을 찾아가지고 위로받고 그분들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하면은 효과는 굉장히 크겠죠.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자,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그런 논란들이 사실 있거든요. 우리가 중도로 가야 된다. 그런 전략을 펴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도에서 표가 안 오는 게 아닌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답지 못해서 내부가 빈정거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민주당 어떤 지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을 때 결과적으로는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후보의 품질이 떨어져서 안 나오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갖고 있는 색깔, 그 4월 보궐선거의 결과물을 보면서도 중도로 가자. 중도는요, 저는 제가 일찍이 분석해드린 적이 있어요. 중도는 두 가지가 있었다. 기존에 지금까지는. 중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샤이 보수였어요. 원래 보수였는데 숨어있던 사람들. 제 동생입니다. 네.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여론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뜨니까 너도나도 할 것이다 보수 지지자로 나온 거예요. 나머지 하나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중도이긴 한데 개혁 성향이 중도예요. 그러니까 정파를 떠나서 뭔가 개혁하고 이 나라가 예를 들면 양극화가 너무 심해졌다. 뭐 부자들이 더 잘 살게 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지만 그것을 깨겠다라고 나오는 사람한테 표를 주는. 그러니까 그게 그 개혁 성향의 중도하고 샤이 보수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샤이 보수는 지금 다 나왔단 말이에요. 남아있는 중도는 개혁 성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부동산 쪽이 더 그런 게 이따가도 설명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래에 상대방 후보 이름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시장에 피하 식별을 확실하게 했어요. 예, 종부세 전면 폐지론을 이따가 다룰 거지만 얘기하면서 나의 색깔은 이겁니다라고 소위 말하는 극 오른쪽으로 확 문을 열어줬겠는데요. 만약에 부동산 정책으로 저쪽을 쫓아서 중도로 오려고 하잖아요. 규제를 여는 정책으로 저쪽 당이랑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차라리 선명하게 가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소설이 좀 길었죠? 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뉴스테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뉴스테이는 지금 최근에 얼마 전에 MBC가 관련한 보도를 했고 네. 박근혜에 대한 사업이에요. 맞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뉴스테이에 대해서 정리해달라는 댓글이 있어가지고서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살짝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장동 사건이 확실히 이제는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은행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어요. 예, 공이 넘어가가지고 뉴스테이가 일단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뉴스를 보면서 뉴스테이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오늘 그것들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임대주택을 볼 때는 공공임대주택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민간임대주택을 독려해가지고 많이 공급하게 하는 어떤 정책의 일환인 거예요. 민간임대는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전월세가 다 민간임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들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게 하려고 공공임대만으로는 힘에 부치니까는요. 제가 아주 열심히 그려온 그 PPT가 하나 있거든요. 가운데다가 뉴스테이 딱 넣어가지고 가져온 게 있는데요. 예.
일단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건설을 활성화하는 법률이 생긴 거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에요. 1985년에 생겼고요. 김영삼 정부 들어가지고 이거를 원래는 건설해가지고서 민간이 공급하는 건설 임대만 있었는데 그거를 건설 임대랑 매입 임대 사가지고 공급하는 것도 사가지고서 그것까지 세분화해요. 이제 중요한 시점은 언제냐면요. 2015년입니다. 2015년에 임대주택법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법률을 새로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때 법률에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을 거기다가 설계하게 됩니다. 그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그 개념의 브랜드가 바로 뉴스테이예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기업형 임대주택이고 그것의 브랜드명, 소위 바깥에서 부르는 용어, 그거는 뉴스테이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기업들이 아파트를 지으면 다 파는 거였단 말이에요. 분양하는 거였다고. 네. 근데 그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일단 지었어. 나중에 꼼수가 나오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이게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선전했어요. 소유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서 스테이. 중상층 주거 역시 뉴 스테이 정책.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정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원래 기존의 법률이 있었잖아요. 기존 법률에서는요. 일단 임대 의무 기간, 주택을 지어가지고서 공급해가지고서 세입자가 살 수 있는 기간, 내쫓을 수 없는 기간이 8년이었어요. 그건 살려둡니다. 예. 살려두고 그리고 임대료 상승 제한, 그렇게 8년을 살 때 연 5%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이것까지 살려두고요. 나머지를 다 없앱니다. 여기서 8년이 함정이었어 사실은. 맞습니다. 네. 이따가 딱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걸 설명드리면은 임차인 자격들을 다 없앱니다. 임차인 무주택자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고 이런 거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와서 살 수 있게 열어주고, 그다음에 이게 이따가도 말씀드릴 건데 정부 지원 정책이 많이 결부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부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자산이 오기 때문에 어떤 공적 역할을 부여해야 되는데 초기 임대료를 그래서 처음에 강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풀어버립니다. 임대료 상관없이 받아라. 그리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분양 전환 의무가 그 전에 있었어요. 주거 세입자들이 8년 동안 거기서 살고 있으면은 주게 끝나면 그럼 내쫓겨야 되는 건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8년이 지나면은 거기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선해서 분양 우선권 맞습니다.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풀어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였죠 이게.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풀어놓고, 그다음에 둘째, 그다음에 국공유지, LH 이렇게 LH가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 흔히 말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서 민간한테 그냥 수의계약 방식으로 넘겨버릴 수 있도록 풀어주고요. 그다음에 기업형 임대사업자들한테 우리가 아까 예전에 많이 얘기했었던 용적률 더 층수 높일 수 있게 그것도 제한도 완화해주고 대출 금액도 더 늘려주고 그다음에 이자도 줄여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는 임대사업자한테 양도세랑 법인세도 인하해주고 하면서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여기 잠깐만요.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아까 용적률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높은 건물 짓게 해주고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것이 공개공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개공지 잘 만든 곳이 대방동에 있는 유한양행 본사예요. 유한양행. 그 주위 공원화 시켰단 말이야. 그 공원은 유한양행 게 아니야. 네. 시민한테 환원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건물주들이 있어요. 공개공지로 환원해놓고 자기들이 주차장으로 써. 맞아요. 많아요. 그런 경우 진짜로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꼼수들이 있다는 이야기 좀 드려보고요. 네. 그리고 살짝만 더 보태자면은 이 용적률이 공공의 자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용적률을 공공에서 관리하지 않으면요, 우리 가난한 저 같은 서민들은요 영원히 하늘을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올릴 수 있죠 건물을. 맞아요. 건물을 니들이 올린 만큼 내놔라 이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상수원 있는 곳에다가 다들 펜션 짓고 사셔가지고. 그렇겠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의 자원을 풀어가지고 용적률을 높여준 거예요. 일을 더 해라. 근데 그것에 대해서
환원하는 장치가 전혀 설계되어 있지 않았었던 게 뉴스테인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우리가 촛불혁명을 거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제가 아까 다시 그렸던, 열심히 그렸던 표정 한번 가져와 주시겠어요? 예. 네.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2018년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요. 개정하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요. 명확히 한 거예요. 뉴스텍의 당신들은 공공이 지원해주는 민간 임대주택 아니냐. 공공의 지원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밑에 박스에다가 가져온 글자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그러니까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민간 임대주택을 이제 공급을 하려면은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임차인을 드릴 때 무주택자들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들을 들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하게 됩니다. 예. 초기 임대료 제한 아까 없었잖아요. 그것도 다시 만듭니다. 시세의 90에서 95%로. 그리고 청년이나 아니면 사회 취약계층들한테 주는 거는 70에서 85%로 받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입주 제한 없던 것 이것도 무주택자 우선해서 공급해라. 이렇게 바꾸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용적률. 증가된 용적률 50% 이하로 공공임대주택을 기부 체납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를 대해서 기여를 해라라고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했던 뉴스테이 사업의 기본 골격이 네. 대기업들한테 온갖 혜택을 다 주고 맞습니다. 민간 임대 사업을 하게 했는데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던 8년 그 기간만 지나면 대박이 나는 거죠. 그 기업들이 대박이 나는 그 맞습니다. 시스템을 다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정부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땅, 네. 뭐 각종 규제 이런 거 다 풀어주고 기업들이 8년만 임대하는 기간에 돈 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 놓고 8년 지나고 나서는 우선권 준 것도 아니고 다 나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금 최대한 받아가지고서 그린벨트 위에다가 아파트 딱 지어놓고 나서 8년 동안만 임대료 놓다가 다 내쫓고 그것들 자기 마음대로 팔아가지고서 돈을 벌면 되는 이런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사이, 정확히는 2016년부터 2017년 정도, 15에서 17년 사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음모론 하나 딱 제기해 볼게요. 네. 최경환이 박근혜 정책은 그거잖아요. 빚내서 집 사라. 맞습니다. 여기 그냥 상징적인 거잖아요. 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또 다른 대기업들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건이 아니냐.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이게 근래에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가 아까 표에 가져왔었는데 이게 2015년에 법률을 전부 개정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가 바로 대장동 사업을 이제 성남시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랑 겹칩니다. 지금 분위기가 읽히죠. 문재인 정부 시절이 아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도대체 개발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었는지 박근혜 정부의 문법이 다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또 나온 이유는요. 대장동 사업처럼 이것도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이랑 공공이 함께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비교하기에 용이해서 근래에 조금 나온 건데요. 다만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죠? 뉴스테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한 사업이고 도시개발법에 기초한 건 대장동 사업. 서로 다른 법률에 기초한 사업이에요. 네, 저희가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과랑 딸기를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과와 사과는 비교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같은 법률에 의한 같은 사업을 비교해야지 1대1 비교가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제가 예로 들었었던 게 한 4주 전인가요? 그때 부산의 LCT를 비교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이것도 비교가 1대1 되진 않아요. 하지만 비교가 좀 용이한 측면이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좋아하는 의원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민명덕 의원님. 제가 왜 좋아하냐면요. 제가 민생파라고 불러요. 민생을 되게 생각하세요. 예, 이분이 근데 갑질을 하신다고. 네. 안양 동안 갑질. 네, 맞습니다. 죄송해요, 민호님. 웃자고 너무 지려지기 시작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국정감사에서 뉴스테이랑 대장동을 비교하면서 이슈화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한 건데 자료 잘 2개 가져왔는데 저거 말고 표로 돼 있는 것만 보고 끝낼게요. 이거는 지루해지니까 네. 딱히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이거를 국정감사에서 가져나온 표인데요. 네. 보면은
2015년에서 16년 뉴스테이 추진한 사업에서 18개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분석한 내용이에요. 18곳 사업지 중에 18,119세대에 대한 건설사 초과이익이 현재 약 3조 원이고 집값 상승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없는 사업지가 10개고 나머지 8개는 환수율이 15% 이하다. 야, 그 대장동이 비교하면 대장동은 좀 역대급 사업이었던 것 같고요. 엄청난 환수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그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기업들한테 임대 사업할 수 있게 일단 해줘. 그런데 8년 지나면은 다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 임대를 받았던 분들이 우선 승계할 수 있는 걸 아예 없애버려 갖고 맞습니다. 기업들이 대부분 엄청나게 이익을 봤다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은 사업 명 자체는 다르지만 지금 민간과 공공이 함께 사업하도록 만들긴 했는데 문제는 그 공공의 가져간 수익이 너무 적었다는 거지. 맞습니다. 이게 비교하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일 위에 화성동탄입니다. 화성동탄을 보면은요 1천여 세대고 추가 수익이 3,962억 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5천 세대로 환산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대장동처럼. 그러면 추가 수익이 2조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말도 못하게 불로 수익들을 기업들에게 몰아주는 구조였었다. 그래놓고 예를 들면 말이에요. 나 갑자기 그런 생각 들었어. 화천대유가 아니라 네. 유수의 대기업이었다면 또 저런 소리 못했을 거야.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그 화천대유는 만만할 수 있다는 측면도 좀 있는 거죠. 맞습니다. 뭐 편들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를 못 건드리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지금 민병덕 의원님이 이렇게 터뜨렸는데도 다른 데서 지금 못 건드리는 측면이 있을 거다. 민병덕 의원님이 이거 조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뉴스테이가 지금 나온 거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이 뉴스테이 전체 사업에서 네. 민간이 가져가는 수익이 5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5조 맞습니다. 정도. 참나 엄청나죠. 야, 그랬던 사람들이 이재명이 왜 환수를 그것밖에 못했냐. 배임 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쪽 당은 색깔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원법은 정말 오류예요.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해서 민주당이 집값을 잡지 못해서 집값을 하락시키지 못해서 저쪽 당을 찍겠다. 이건 논법적으로 완전히 오류예요. 이거는. 우리 방송의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더 실패할 게 뻔한 사람들을 찍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냥 정치 선동에 놀아나시는 거지.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뉴스테이 이걸 보니까 대장동은 정말 훌륭한 환수였구나. 그럼요. 네, 다만 민간이 가져가는 수익이 너무 큰 건 뭔가 하나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용인해 준 결과물일 테니 맞습니다. 그게 문제다라고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빨랐을 텐데 아직도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업자들한테 뭔가가 있어서 저렇게 수익을 많이 가져가게 설계를 했다. 여기 지금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음모론이죠. 음모론. 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이재명, 윤석열 부동산 공약이 요즘에 좀 회자가 되고 있고 가장 이번 대선의 키워드일 것도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네.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드디어 부동산 전국이 펼쳐졌습니다. 부동산 전국이 펼쳐졌고 색깔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재명 후보라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 측면이 있는 것 이재명 같아요. 후보가 수년간에 걸쳐서 자기 아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본인 색깔은 더 강화되는 가운데 맞습니다. 윤석열은 반대 메시지를 딱 던지면서 네. 이제 프레임이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흥미로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유세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번 주에 갑자기 부동산 보유세 전쟁이 시작됐는데 핵심은 이재명은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 모든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정책 내고 있고요. 윤석열이 갑자기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지금 대결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종부세 세금 폭탄 이야기를 꺼냈으니까 일단은 맞아요. 첫 번째가 그러니 나 윤석열은 우리나라 상위 2%만을 위한 정책 하겠다의 다름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초두에 피하 식별을 확실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훌륭해요. 네. 윤석열 씨가 나 부자예요. 네.
실제로 지금 공시지가로만 따지면 윤석열 씨 사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60평은 네. 공시지가가 15억 정도인데 실제는 한 40억까지도 간다니까. 아유, 진짜. 근데 15억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게 110만 원 정도라고. 아, 그렇죠. 우리 이제 많이 알고 있죠. 예.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조국 장관님이 깔끔 정리해 준 거 다룰 건데요. 예. 예. 어쨌든 색이 확 갈렸어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높이겠다. 윤석열은 낮추겠다. 지금 완전 색깔이 반대로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일단 보유세에 대한 입장이 보수와 진보가 왜 갈리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한테 필요하겠죠. 먼저 이걸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보유세.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보유세. 메시지 중에 그거 있어요. 보유세, 양도세, 그리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정부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갖고 맞습니다. 그거를 그냥 버무렸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부동산 실효세율이라는 거를 좀 알아볼게요. 실효세율은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민간 토지의 가격을 전부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민간에서 내는 보유세의 금액을 비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좀 더 쉽게 더 표현하면은 세율에는 명목세율이라는 게 있거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숫자로만 딱 따졌을 때 이만큼 낼 거야 한데 각종 이유로 공제가 되고 깎아주고 하잖아요. 네, 그 실제로 받는 돈, 맞습니다. 그게 실효세율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맞습니다. 자, 이거를 얼마 전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정부기관입니다. 5월에 보고서를 발표한 거예요. 표를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요, 2018년 기준이에요. 0.16%로 OECD 주요 10개국 회원국 대비 아주 낮아요. 독일보다 조금 높고요. 나머지는 원천적으로 너무 낮네. 너무 낮죠. 미국보다 낮아요. 캐나다는 0.87이니까요. 맞습니다. 미국은 미국 0.99. 0.99. 야, 0.9까지 올리면 나라 망한다고 난리치겠구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아주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여기 지금 우리가 종부세라고 할 때 종합부동산세잖아요. 네. 이제 집을 팔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서 네. 오른 만큼 세금을 사실상 안 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른 만큼의 차익 중에 그 중에 반을 내나 이런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정말 조금 걷는 거 1년에 어떤 네. 분들이 실제로 최고급 아파트 말고 1년에 한 4만 원 내고. 네, 맞습니다. 그게 종부세예요, 그게. 이 종부세에 대한 논란에서 가장 슬픈 거는 우리 청년들 그 월세 사는데 그 조그만 원룸 월세 사는데 한 달에 45에서 5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못 내겠다고 하면은 종부세 내시는 분들이 그건 너무한 거예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저쪽에 이제 경제 활동 안 하시는 노인들만 사는 곳에 종부세를 걷는 게 말이 되는. 맞아요. 아니 그런 분들 집만 달랑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한 달 아니 1년에 몇만 원 내는 것도 못 내시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마저도 지금 법으로 보완하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것 같은데 네. 종부세를 나중에 정산하실 때 낼 수 있게 지금 네. 현금 흐름이 없으시다면은 네. 나중에 정산하세요. 뭐 팔거나 아니면 상속할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보완하려고 이미 지금 진행 중이고요. 잠깐만 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네. 이 표. 어떤 게 공정이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국이 이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봤더니 0.16밖에 안 돼. 물론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네. 가장 최근 자료 세 개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거의 1% 정도 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시대에는 양극화가 심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은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세금 덜 내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 맞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종부세나 꼭 이건 부동산 보유세 자체가 종부세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니까 이 상태에서는 현재로서는 더 걷자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이재명 후보가 내는 부동산 정책들이 정의론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도 윤석열 사는 집이 아크로비스타 그런 곳에 집가, 땅값이 오르는 이유는요. 우리들 공공의 자원이 거기에 투하됐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지하철 깔고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 깔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집가가 상승을 하는 거지. 그 공공분을 걷어가지고 사회에 고루 나누는 게 정의론적으로 맞다. 그리고 일단은 보수 후보와 진보 후보 간에 도대체 왜 이렇게 보유세에 대해서 선명하게 입장이 갈리는 것인가. 이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여러 번 말했는데요.
집값을 잡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는 전문가들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문장으로 설명됩니다.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 거래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죠.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 거래세를 낮춰야 하는 이유는요. 집을 사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 넘어선 지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들 길 걸으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유 이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은 없네. 그 느낌 정확합니다. 지금. 네. 우리가 집이 없는 이유는 좀 슬픈 이야기지. 내가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옛날에 데이트할 때 했던 얘기도 합니다. 야, 저 많은 집 중에 내 집이 없네. 네. 그거 우리의 젊은 친구들도 아직도 얘기합니다. 똑같이. 그 이유는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소수가 집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세는 높게, 네. 거래세는 낮게는 그냥 아주 원칙적인 어떤 그 최고의 원칙 중에 하나인 거죠. 맞습니다. 보유세를 높여야 되는 이유는 그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걸 부담스럽게 해서 시장에 많이 내어놓게.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요컨대 이재명 후보는 지금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목적이 확실한 거고요. 윤석열 후보는 집값을 계속 더 높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집과는 대부분 맞아요. 경제에서. 지금 집값 더 이상 오를 것 같으세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소득 수준 대비? 우리가 지지난주 이야기 했지. 네. 집값 떨어질 딱 첫 시작점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값 떨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네. 단순하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억지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돼가지고서.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조정을 받으면은요. 대한민국 경제 사달라요. 네. 그러니까 집값의 기본적인 원칙은 서서히 떨어뜨리는데 하향세가 눈에 약 보일 정도만 떨어뜨리는데 맞습니다. 이 몇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네. 내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집 한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집값 떨어지는 거 큰 의미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걸로 돈 벌 생각이 아니라면 문제는 다음 세대한테 가해지는 어마어마한 부담은 우리 세대에서 집값을 떨어뜨려 놔야 돼요. 맞습니다. 예,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집값 문제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들 다들 아실 거예요. 2030들 그리고 정책 설계할 때 절대로 이쪽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2030들한테 대출 더 받아가지고 집 사게 해주겠다. 민주당에서 절대 취하면 안 되는 스탠스입니다. 2030들이 지금 정말로 집을 원해서 살려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끝없이 오르고 있으니까 평생 못 살까봐 두려워서 지금 무리해서 연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직장 구하기도 힘들지. 맞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직장을 들어갔어. 네. 근데 아는 친구가 연끌이라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부모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직장 도움 청해놔도 누가 은행에 대출해 줍니까? 그 연끌이라는 말도 웃긴 게 일반 없는 집 가정의 자손은 이거 집 사기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언론이 막 뭐 무슨 뭐 이런 식의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 선동을 하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보다는 집값 오르니까 직장 생활을 그나마 하고 있는 청년 입장에서는 월급 몇 푼이나 된다고. 근데 자기 친구는 부자 부모를 더 갖고 집을 하나 샀어. 집값이 계속 올라. 엄청난 박탈감. 1년 사이에 몇 억이 오르면은 그거 이 친구 직장 생활하는 친구는 몇 년을 모아도 못 모을 돈을 그냥 한꺼번에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일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집값이 상승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 의력을 추락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래서 투기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투자가 아니고 투기. 네. 그래서 청년들을 정말 위한다면요, 우리 세대들 위한다면 민주당이 가져가야 할 스탠스는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집 사게 해줄게. 그래서 집값을 더 자극하는 게 아니고요. 집값이 앞으로 오르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천천히 돈 모으라는 거. 걱정 말고 회사 다니라고. 이런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는 게 진짜 청년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지 마라. 저번에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빚내서 집 사지 마라. 결국 우리가 공급한다. 네. 뭐 이런 메시지였는데 맞습니다. 또 그건 묻히고 있죠. 자,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지난 일요일에 페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 사달이 났죠. 윤석열이 일단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겁니다.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끝에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게 하겠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반문인 것까지는 이해해. 네. 근데 이 선거 전략으로는요. 약간 좀 모자란 전략이거든요. 적당히 해야죠. 이것 때문에 언론들 제대로 된 언론들은 난리 났어요. 이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종부세가 어떻게 폭탄이 되냐?
그리고 제가 진짜 윤석열 후보를 보면은 그 컨트롤이 되지 않는 참을 수 없는 무식함이 있거든요. 죄송한데 진짜 죄송한데요. 뭐 죄송해요. 당연한 말 하는데 어른이들이 죄송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무식 말 그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활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일단 무식하고요. 무지하고요. 이건 건드리면 안 되는 의제예요, 사실은. 네.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문장에서 진짜 이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캠프에서 안 걸러졌는지를 모를 정도의 문장이 나왔는데 이거를 바로 우리 조국 장관님이 바로 격파를 합니다. 길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1, 2, 3으로 해가지고서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이건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네. 1. 2020년 기준 종부세 대상자는 국민 중 최상위 1.7%. 2020 종부세 납부 대상자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주택은 전국 공동주택 1,420만 5천 호 중 3.7%. 2021년부터는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11억 원 초과로 올라갔음. 2.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한가구 1가구 1주택자나 고령층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 공제가 상당 수준 이루어지고 있음. 예컨대 2021년 기준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종부세는 최대 125만 원, 윤석열 내 집 종부세는 최대 110만 원, 시가 20억 원 아파트의 소유자가 현재 70세 보유기간 10년인 경우에는 최대 25만 원. 현재 70세 네 할아버지가 종부세로 내는 돈이요. 자기 친구들 만나가지고 고기 먹은 것보다 덜 나와. 그러니까요. 3.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 윤석열의 제안대로 후자로 통합되면 지역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 서울에서 거둔 재산세는 서울에만 쓸 수 있다. 종부세가 있어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위해 국세를 쓸 수 있다. 이거 진짜 뼈 때리는 건데 이거. 네, 3번이 정말 뼈 때리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살펴볼게요.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이거는 무식의 끝을 달리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로. 아까 말한 거 종부세는 국세인데 네.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맞습니다. 그 안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세는요. 지방세 중에서도요. 광역 지자체가 걷는 게 아니고요. 기초 지자체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 군청, 네. 시청 이런데. 네. 자, 제가 갖고 온 게 하나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제정 이유예요. 그 한번 문장을 보여주시겠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만드신 거잖아요. 제정 이유.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여기서 집중해 주세요.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독특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종부세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식으로 선동을 하거든요. 비슷한 세금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핵심이 이 아파트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것 중에 상당 퍼센트는 서울 강남에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국세로 걷어가지고 요거를 골고루 나눠주게 하는 국토 균형 발전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국토 균형 발전 철학은 명확했어요. 그를 이어받은 게 문재인 대통령인 거잖아요. 근데 진짜 독특한 게 부동산 세금인데 그 제정 이후에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에 기하려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국 장관님이 3번으로 해가지고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보유세는 재산세랑 그다음에 종부세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구에서 걷는 세금인 거예요. 그 지역 살림을 지방세. 위한 거고, 네,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서 전부 걷어요, 한번 싹. 근데 서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집가가 오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략적으로 서울을 키워야겠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세금 다 걷어서 지방 사는 국민들한테도 세금 걷어가지고 서울에다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시설들 이렇게 설치하고 기반 시설 설치하면서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이게 가족으로 치면은요, 못 사는 집 첫째 아들이에요. 서울은 첫째 아들. 대학 보내자. 둘째야 셋째야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재명 후보네 집안이네. 네, 맞습니다. 그중에 아들내미 하나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 들어가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첫째가 성장해가지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족들 보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서울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 집가가 상승했잖아요. 나머지 지역 다 손해보게 하고 다 대한민국 모든 정력 투하해가지고서 키웠잖아요. 그럼 집가 엄청나게 상승했죠. 그럼 그 부분을 국세로 다 걷어요. 다 걷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못 사는 지역 전국 지역에다가 다 뿌려요. 그 돈을 100%. 이게 종합부동산세예요. 근데 이걸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저번에 그 최현희 강남구청장이 박원순 시장하고 싸울 때 네. 강남이 따로 분구했으면 좋겠다 같은 뉘앙스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이 세금 걷어서 왜 딴 데 쓰냐 이거야. 지금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을 한다는 거는요. 우리 강남에서 거둔 거는 강남에서 다 쓸게 다른 데 안 나눌게 이 말인 거예요. 진짜 이거는. 무식하다 근데. 대선 후보로서 그런 의도로 말하지는 않았을 텐데 네. 법을 아예 모르네. 아예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법과 진짜. 원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입맛에 따라서네. 그래서 이거는 적합한 용어가 무식인 거예요. 그러네요. 무식. 네. 알지 못한다. 네. 지식이 없다. 네, 맞습니다. 무식. 네. 종합부동산세가 왜 설계됐는지에 대해서 그 자체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쯧쯧쯧쯧쯧. 네. 어쨌든 이렇게까지 네. 이거는 논평을 하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 이제 공약을 조금 짧게 살펴볼게요. 알겠습니다. 반대죠. 이제 윤석열 후보랑 반대되는 건데 우리가 몇 차례 살폈기 때문에 이미 내용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내용도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왜 폐지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예. 국토보유세는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싹 걷어가지고 그거를 국민 모두랑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국민 90% 이상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세금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아주 직관적이죠. 이렇게 설계되는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종합부동산세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랬어요.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예요. 여기다 조금 더 뭔가가 더 붙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종합부동산세가 가지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1주택자를 많이 우대해줘요. 지금도 11억까지는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1주택자 우대까지는 좋은데 이게 너무 공고해지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나머지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징벌적 과세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주택자는 우대해주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세금을 때리느냐 하면서 징벌적 조세처럼 여기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국민이 소구력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늘 싸웠고요. 두 번째는 모든 부동산에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공장 용지라든지 기업들이 하는 아니면 농지 임야 이런 것들은 아예 부과를 안 하는데요. 이게 공장 용지 등에 부과를 안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땅 투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예. 개인들한테만 이렇게 계속되고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건축물에도 조금 과도하다기보다는 건축물에도 비등하게 같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건축물 활용의 효용성을 저해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에요. 근데 거기 위에다 건축물을 짓는 거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각종 창의력, 노력들을 더해서 짓는 건데요. 건축물에도 만약에 세금이 부과하게 되면은 주택이라는 걸로 땅이랑 같이 묶어서 부과하게 되면은요. 건축물의 크기가 커질수록 사람들이 그 한정된 토지의 자원을 법률이 허락하는 안에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면 할수록 부동산세, 보유세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부과를 하지 않고 토지에 부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저는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요. 이건 자본주의에 아주 어울리는 제도 설계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세금은 토지에만 부과가 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테니까 건축물에 마음껏 법률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세요라고 하면서 오히려 촉진시키는 거예요. 건설 사업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국토보유세가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 네 번째는 무엇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 이게 종합부동산세로 국세로 걷어서 이것이 이름이 부동산 교부세로 이름이 바뀌어서 지역에 전부 나눠져가지고 우리들 뭐 복지시설들 지역에 그런 것들을 짓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이게 종합부동산세를 걷어서 만든 이 시설인데 그런 걸 모르세요. 그러게. 체감을 못 하세요. 그러게. 예. 어르신들이 반대하는 그 종합부동산세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 쉬고 계시는 그 건물 짓는데 사용하는 세금이에요. 이걸 모르세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님이 결합을 한 거예요. 이걸 받아서 그냥 직접 다 줘버리자. 진짜 다 뿌려버리자.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체감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세금 그것도 나눠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본소득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금 걷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눴을 때 국민 90% 이상이 순수혜를 입게 되니까는요. 아주 좋죠. 예. 그래서 이런 4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조금 극복하려고 국토보유세를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땅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땅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해?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땅은 진짜 우리나라 땅 무슨 간척지를 개간하지 않는 한 한 평도 늘어나지 않아요. 그 한정된 땅 내에서 맞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천부 인권 같은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공동체에게 하늘이 내려준 잘 나누어 써라고 준 의미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좋아하는 문장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토지는 인류에게 선물처럼 주어졌다. 그러니까 잘 써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 일부가 다 갖고 그걸로 땅 장사하고 돈 벌고 하는 것을 다 몰수하면 공산주의라 소리 들을 테니 일정 비율 세금으로 내게 만들어서 그 이익을 국민들한테 환원하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바뀐 세상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부동산 때문에 우리들 전전긍긍하고 고통받는 거 끝내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토지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는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문법을 완전히 새로 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뀐 세상을 보고 싶으면은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진짜 스케일에서 차이가 납니까? 진짜 수준에서도요. 아니 누구는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그 철학도 모르고 그냥 가격만 얘기하면서 뭐 세금 폭탄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는요. 자랑스러워도 돼요. 진짜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 될 거예요. 대통령 되면은요. 진짜로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할 거예요. 네. 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지금 가짜 뉴스가 지금. 그러니까 정권만 뺏으면 돼. 그래서 나쁘게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가짜뉴스 엄청 올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리고 언론도 너무 비우호적인 상황에서 며칠 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요. 이것만 짚고 이제 오늘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KBS의 더 라이브 아실 거예요. 더 라이브 그 최욱님이 여기 진행하는 거서 인기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팩트 체커로 유명한 우리 김준일 기자님 계셔요. 김준일 기자님께서 고정 출연을 하고 계시는데 며칠 전에 팩트 체커인 김준일 기자님께서 팩트를 잘못 전하는 오류가 그것도 크게 잘못 전하는 오류가 발생을 해서 그거를 정정을 해드릴게요. 제가 카드 뉴스까지 준비를 해서 왔는데요.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토보유세의 약점은 뭐냐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또 하나 만들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건 오류입니다. 네. 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첫째, 국토보유세는요, 국세예요. 둘째, 국토보유세는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신설을 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랑 겹칠 일이 없어요. 세 번째, 국토보유세는 지방세, 아까 살폈죠? 시군구세죠? 지방세인 재산세의 토지분은 빼줘요. 예를 들어서 국토보유세가 100만 원이 나오고 재산세의 토지분이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에서 30만 원 빼고 70만 원만 내면 돼요. 이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뺄셈이잖아요. 이미 이 장치는요.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국토보유세로 인한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팩트체커이신 김준일 기자님께서 KBS에서 잘못된 정보를 하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네 카드 뉴스를 만들었고 카드 뉴스 만들기 전엔 글로 해가지고서 막 단톡방이라든지 이제 뿌렸어요. 근데 다행히 최백은 교수님께서 바로 긁어가셔가지고서 바로 이제 정정하셨는데 그래도 널리 안 퍼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카드 뉴스 좀 널리 퍼뜨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법은 헌법 포함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법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민주당한테 입법부에 180석을 줬던 이유는 그 법을 바꾸어서라도 뭔가 세상을 바꾸라는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그 시스템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데 시스템이 불안정하면요. 초법적 탈법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요.
이런 것 같은. 그래서 막 국정을 이용해서 사찰하고 막 자기 반대파들이 그런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게 국토보유세가 국세냐 지방세냐도 법으로 규정하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민주당 경선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 안 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한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바꿔낼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첫 번째 그 근거가 뭐냐면은 기본소득 안 되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하는 나라가 없다. 아. 그것도 사실과 조금 다를 뿐더러 네. 문제는 한국이 제일 먼저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는요.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네. KK 뭐 하면서 기본소득은 K 기본소득 왜 안 되냐고. 네. 그리고 두 번째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기존의 복지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나 이 마인드 되게 웃긴 게 그 반대하는 아까 지금 저 기자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뭘 바꾸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말장난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복지가 줄어든다가 아니라 왜 지금 기재부가 하고 있는 이 예산 한도 내에서만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우리 정치가 해야 될 영역은 그 우리나라 국가 예산을 더 걷는 방법, 물론 증세도 있을 거고 실제로 지금 추가세수 발생하는 것도 그런 의도라고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년 예산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 예상되는 이익을 미리 배제시켜 갖고 더 축소 예산을 짠다. 뭐 이렇게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거라서 정치는 상상의 영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상상 중에 최고의 상상은 법을 바꾸는 거예요. 맞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이 패러다임이 바꾸면 종부세를 없애고 국토보유세를 걷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지. 아니 정치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법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시고 180석이나 있는 분들이 그러저러한 이유로 뭔 반대를 합디다. 법에 그렇게 돼. 그 법 바꾸면 되잖아. 정 안 되면 개헌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헌법 말도 안 바꾸면 돼요, 되고요. 글쎄. 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려고 했다. 맞아요. 저 이것만 드리는데 길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에 청년들 상대로 부동산 강의하러 갔다 왔어요. 네. 부동산 강의하러 갔다 왔는데 재밌는 현상이 있었어요.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첫째, 집값이 하락했으면 좋겠나요? 하락 안정화됐으면 좋겠나요? 대부분 청년들이 들었어요. 당연한 거겠죠. 둘째, 보유세를 올리는 것에 찬성하시나요?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행동은 불일치한 의견 표명입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게요 하면서 보유세와 집값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좀 많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요. 이게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면은요. 원래 추구하는 마음이랑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요리 지식이 부족하면은요. 나는 음식을 달게 만들고 싶은데 거기다 소금 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해가 부족하거나 하신 분들은요. 나는 사실 집값이 하락 안정화되고 주택 그리고 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세상을 끝내고 싶어요. 근데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어요. 이 불일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방송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여기서 네. 이제 습득하신 내용들을 이제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아까 그 손을 안 들었다는 부분. 네. 보유세 올리는 거에 대해서. 네. 그것은 반대라기보다는 모르는 경우죠. 네, 몰라서 그러는 거죠. 내가 이거 네. 반대해야 돼 말아야 돼 모르는 맞습니다. 경우죠. 네. 근데 규정이 됐어요. 끝에는 이제 그렇군요. 저희는 주택이 없고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으니까 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집값을 저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에 찬성해야 되겠네요. 라면서 바로 규정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1.7%면요. 네. 거의 안 보일 정도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무나 딱 찍어서 저 사람이 종부세 내는 사람이 아닌가 하면 거의 대부분은 종부세 안 내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문제지. 98%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178%이. 살아있다면요. 윤석열은 당장 만약에 민주당 후보였다면 1.7%만을 위한 후보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거지. 맞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이 구봉기 소장 나오는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가 날로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댓글창에 나 이 방송 꼭 빠짐없이 본다 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쳐보시면서 1번 치신 분들 다 복 받기 바라시면서 자, 문정 부실 안 뭔 말입니까? 줄인 거예요.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11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네. 우리 소장님은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